이 답답한 정치판, 많은 국민한테 킬러 문항일 거거든요. 답이 없는 시험지거든요. 그분들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태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겨주시는 모양새입니다. 이분께서 굉장히 이제 이름을 알리신 게 이제 장애우 관련입니다, 그렇죠? 전장년 관련해 가지고 4호선 타고 출퇴근하는 일반 서민들을 발을 묶어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이제 동덕여대에서 과격하게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을 저지를 때는 자신 있게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약자예요? 어딜 봐서 약자입니까? 당선이 되시려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뭘 퍼주겠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십니다. 정치도 과거 하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을 들어가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보니까 뭐 공약을 하라고 하셨던데 네. 핑크 번호판 재밌는 겁니다, 그죠? 뭐 그게 이제 지엽적인 거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데 그래도 본질적인 변화라면 뭘 지금 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그런 치킨 게임 한 3, 4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많이 퇴보했다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서로 방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정치의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정치가 돌아갔는데 사실은 지금 그 두 분의 대선이 지난 지가 3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저도 윤석열의 경제정책이 뭐지? 윤석열의 통일정책, 안보정책이 뭐지? 윤석열의 산업 육성책은 뭐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때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이제 싸우고 이랬던 기억만 있는데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 불행의 시작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악을 가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법적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맡겨놓고 이제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갖고 비전을 다퉈야 되는데 저는 이번 선거가 아직 기간은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치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대표셨잖아요. 근데 대표였으면 그 당의 어떤 공약 같은 걸 만드시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게? 제가 내고 이랬던 것들 다 기억나고 59조 쇼츠 공약 다 기억나는데요.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실천하지도 않았거니와 주요 아젠다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공약이. 자신의 공약으로 만든지는 않았다. 만들어내서 내재화시켜서 그걸 강조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장동 하나 가지고 내 거냐 네 거냐 갖고 선거를 치렀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번 대선도 사실 아직까지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이런 거 잘 파악하기 어렵고 제가 이제 TV 토론도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상대 후보가 될 법한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약을 찾아다녀도 버스 노인 무인승차 확대 이거 외에는 찾아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분은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그죠? 무임승차 얘기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만약 이번 대선은 이제 뭐 이대로 간다면 6월 3일이니까 뭐 거의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대선을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준석이 말한 이번 대선 시대 정신 뭐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시대 전환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시대 싶어요. 전환. 특히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아젠다, 그 젊은 세대의 관점이 올라오는 것을 기성세대의 기득권으로 막아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금개혁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젊은 세대의 의사가 거의 통으로 묵살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어느 때보다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너무 기성세대에게만 몰려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 갖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연금개혁이라고 포장되었지만 사실 그 합의, 모수조정 합의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연장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 부담으로 보면요. 더 내고 더 받기라고 포장했지만은 젊은 세대, 평균적인 젊은 세대를 봤을 때 5천만 원 정도 더 내고 생애주기 동안 2천만 원 정도 더 받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손해를 본다. 그럼 3천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의도에 몇 명이 쑥닥거린 것 때문에 젊은 세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3천만 원 정도의 평생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합의냐. 그런 문제식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치권도 젊은 세대의 의사가 좀 반영될 수 있게 바뀌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나 하셨으니까 그럼 연금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했어야 젊은 세대도 만족할 수 있고 뭐 모든 세대가 다 해피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애초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그때는 3% 정도의 어쨌든 보험료율과 그다음에 소득대체율 70%를 약속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애초에 좀 미끼 상품처럼 너무 후한 조건을 들이대면서 시작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급률이 높았다 그랬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결단하셔가지고 그것이 연금 보험료율도 올라가고
9% 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득지수도 40%로 떨어지면서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모습 조정하면서 매표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발생하고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 기여형 플러스 나중에 가면 부가식을 조금 합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구연금과 그 현행 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유리한 조건 속에 설계했던 하지만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이런 연금의 제도를 여기서 중단하고 다만 여기에서 연금 지급하는 데 필요한 부족한 액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세를 통해 가지고 메꿔 나가고 이렇게 타협하고 신연금 이제부터 적용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대 수익비라는 것을 1에 가깝게 맞춰가지고 이게 대단한 금융 상품이 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낸 만큼 받자. 낸 만큼에 받는 강제 저축의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받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을 도입하고 그래서 실제 유지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구조 개혁에 저희 개혁신당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런 걸 열심히 추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안 되시더라도 그런 거를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젠다로서 정책적으로 모든 정당이 채택하도록 뭐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꾸준히 얘기했지만은 사실 의석수가 적고 그리고 그 저희 정당의 의석이 적은 것과 함께 국회 내에서 기성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관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금 관련해 가지고는 하여튼간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30대에 당선돼 가지고 좀 연금 개혁 때문에 인기를 까먹긴 했지만은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유권자께서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지금까지의 정치 세력과 다른 건 뭐냐 봤을 때 저희는 의원 전원이 세석이지만은 제가 85년생, 천하람 의원이 86년생, 이주영 의원이 82년생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30대, 40대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앞으로 10년 정치를 더 할지 5년 더 할지 20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높은 확률로 저희가 살아가지고 오늘 저희가 하는 판단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것입니다. 제일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만약 통과됐을 때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정치인들입니다. 마크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30대 대통령이 됐지만은 20, 30년 뒤에 그런 정책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본인은 생존해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정치인한테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될 상당한 그런 요인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정치인인 60대,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나와 있는 60대 중후반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은퇴할 때까지 한 5년 남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까지만 터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가족 오락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폭탄 돌리기 같은 하는 그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지만 저희같이 긴 주기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조건 폭탄은 터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개혁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답답한 정치판, 지금 많은 국민한테 킬러 문항일 거거든요.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뭡니까? 답이 없는 시험지거든요. 왜냐? 이게 과거에 지난번에 윤석열, 이재명 대선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뽑기도 싫고 이재명 뽑기도 싫고 못 뽑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한계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지금 뭐 막장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킬러 문항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태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겨주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란 건 참 풀 수가 없는,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풀기만 하면 고득점인데 그죠? 그런 걸 이제 하신다는데 가끔 이제 문제지가 잘못 출제되면 애초에 킬러 문항이 아니라 답이 없는 문제지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께서 굉장히 이제 뭐 정책은 아니지만 이름을 알리신 게 이제 장애우 관련입니다. 그렇죠? 전장년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런 시위를 하려면 국회 가서 시위를 하든지 아니 또 TV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국회 문을 다 봉쇄해라. 왜 멀쩡한 그 서민들 그 발을 이렇게 봉쇄하냐? 여기 이제 오다가 보면 국회의사당역도 있는데 거기도 가끔 와서 이렇게 뭐 시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긴 다른 단체시긴 하지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때 보통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혹시 뭐 장애인이나 장애우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하나 토시 하나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참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막 항의도 많이 받고 뭐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면으로 대응한 그런 이유는 뭡니까? 되게 회피하고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역을 너무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올라서고 오히려 참여하는 정치 문화 활성화되려면은 성역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장기간 그런 시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주필 말씀하신 이유로 그냥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저런 문제는 건드리면 손해라는 그렇죠.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대하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무슨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선 만나자 그래요. 만나서 좋은 소리 하고 그냥 별로 구체적이지 않은 좋은 얘기 해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한 1년 동안 연락 끊고 네.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 방식은 옳지 않다. 저렇게 시위해가지고 아까 주필 말씀대로 4호선 타고 출퇴근하는 일반 서민들을 발을 묶어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다. 비문명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방송국이랑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아예 방송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건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때가 아마 제 생각엔 전장현 역사 중에 최고 황금기였을 겁니다. 저와 만나가지고 TV 토론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장현의 주장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옳든 그리든 간에 그들의 선전전 어느 것보다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전장현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지 전장현이라는 정체성을 비판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싸잡아가지고 비판했으면 그건 혐오입니다. 그건 전장현이 아니라 누구라도 왜냐면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문명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 혐오, 갈라치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입을 막는 행위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반대를 하고 현장이나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게 뭐 탈시설 예, 그렇죠. 문제 가지고 이제 어떤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 국가에서 책임져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그 주장하는 방법은 안 좋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좀 해결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탈시설이 메인 주장인데 밖에 시위할 때는 이동권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중에게 약간 그런 이동권이라는 조금 더 뉴트럴한 가치로 접근해가지고 홍보를 하되 실제 관철시키고 싶은 것은 탈시설이라는 게 문제인 건데 탈시설은 그 자체로 논쟁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탈시설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장애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있는 분들을 시설 거주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독립성을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되 활동 보조인을 붙이는 비용을 오히려 국가에서 보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장애인 한 분을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개개인별로 케어를 하려고 하면요 활동 보조인 1인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한 2분 이상을 한 분에게 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의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 가지고 2분 이상의 어떤 그런 보호사나 아니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이 붙어야 되는 체제라면은 이건 지탱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에 가가지고 모든 학생에게 선생님 하나를 붙여가지고 하지 않고 한 반에 선생님 한 명을 두는 것처럼 시설을 통해서 운영된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가정 거주하는 분들에게 한 분씩 2분씩 배치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더 어렵게 하거나 케어의 수준을 낮출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적인 건데 전장현이 하는 주장은 그들의 주장인 것이지 그것이 100%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분들이 논쟁보다는 오히려 그때 그래서 저희가 방송국에 토론했을 때 이런 주제도 다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왜 저런 이동권과 엮어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이제 동덕여대에서 학생들이 학교 측의 어떤 그런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해가지고 기물 파손과 함께 뭐 락카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격하게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공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때려부수고 락카칠을 하느냐. 이거는 방법론적으로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약자 프레임입니다. 약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이 냉정하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요. 저는 동덕여대 같이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나중에 미래사회의 지도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면은 오히려 약자 칭호를 그렇게 너무 가볍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이 때 전부 다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일을 저지를 때는 자신 있게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약자예요? 어딜 봐서 약자입니까? 요즘 세상은 여자이기 때문에 약자라는 프레임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니 동덕여제쯤 되는 좋은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약자요 그러면은 약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장현이든 아니면 그 동덕여대 일부 과격한 그런 행동을 했던 분들이든 간에 폭력이나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수단을 써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된다고 그건 봅니다. 뭐 맞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말로 합리적인 토론과 어떤 수기를 통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데 본선으로 가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건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당선이 되시려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겁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들은 허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 무상 시리즈라든지 기본 어쩌고 하는 이 소위 제가 규정하기로는 퍼주기에 해당하는 기본 사회 뭐래.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뭘 퍼주겠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전에 대선 때도 재원 마련책을 물어보면은 뭐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괜찮다. 뭐 이런 좀 약간 중간 과정이 생략된 좀 거창한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보면은 뭐 AI 이런 게 뜨니까 버즈워드 비슷하게 엔비디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고 30% 지분을 정부가 확보해가지고 세금 안 내도 복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냥 듣고 지나치면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TV토론이라는 공간에서 정확하게 짚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 뭐 어떤 이재명 대표의 공약에 대한 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하신 대로 자 내가 집권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다면 민주당 지금 건지하잖아요, 그죠? 계속 뭐 30번씩이나 탄핵을 발의하고 뭐 정말로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계속 내고 지금 또 무슨 특검법들을 계속 발의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뭐 청문회를 하고 뭐 심지어 탄핵한다고까지 하고 그런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좀 생각은 어떻게 한번 될지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소야대를 풀어낸다는 것은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력이 그냥 부재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사 시절 때처럼 뭐하러 쟤네랑 대화하냐 그냥 우두머리 하나 감옥 보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또식 운영이죠. 저는 협치라는 것은 아무리 의석수가 적고 차이가 나도 먼저 협치의 자세를 보이는 순간 국민이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힘을 넣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고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데 당리 당략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투쟁한다. 그거는 그 당이 다음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힘을 좀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뭐 핑크 번호판? 핑크 번호판 뭐 3명 이상인가 그랬죠?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다자녀로 해서 고속도로 전용차로도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요즘 장애인 주차장 있고 뭐 이렇게 여성도 뭐 여성 우선 주차장 있죠. 그것은 뭐 법률적 강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성 우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법률적으로 좀 강제가 되는 핑크 번호판용 주차장, 그러니까 다둥이용 이런 걸 조금 만들. 뭐 사소하긴 합니다만 뭐 내세울 만한 아까 뭐 그거 말고 뭐 구체적인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건 좀 우리가 특별하다. 저희는 그 자율성을 중시해서 지방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법인세나 아니면은 최저임금을 지방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큰 것이요. 지금까지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양극화된 정치 지형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최저임금이나 아니면은 그 법인세율 같은 중요한 지점을 정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라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하나의 시가 군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이 사람이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가 아니라 능력이 어느 구나를 더 보게 되는 계기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간에도 어떤 뭐 경쟁을 하라 그런 것인 거죠. 지방에서도 지금 캘리포니아의 스페이스X가 텍사스의 보카치카로 일론 머스크가 옮기면서 얘기 났던 것이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일론 머스크 말도 안 되는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고 법인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텍사스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캘리포니아는 그런 스페이스X 공장을 놓친 것을 후회하고 좀 더 그런 조건들을 조정해가지고 다른 기업 유치에 나가고 이런 게 경쟁이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엔 사라진 것이 너무 큰 문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시혜적인 정책, 뭐 얼마를 더 나눠주냐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율적으로 경쟁을 하게 해서 우리 지방에 더 공장을 끌어들이겠다 하는 것도 어떤 뭐 저는 경제라는 거죠. 것은 물 치수에 비교하자면요. 이 이재명식 경제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수통 하나씩을 생수통 하나씩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25만 원이야 이러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 어원부터 그렇지만은 저는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치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이 올바른 방향에 흐를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치수의 효과를 내는 것이 세금 정책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준석 대선 후보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뭐 개인적인 비전 또 선거 전략 또 자신감의 근거 요즘 뭐 근자감이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데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들어봤습니다. 뭐 선택에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